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물가 급등 인플레 시대 왜 집을 팔아야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2018년 이후 2년 만에 2%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월에는요, 원자재 그 가격 급등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곡물이나 금속 가격이 많이 올랐죠. 3월에는 작년의 저유가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현재 WTI 기준으로 60달러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2020년 3월에는 30달러대 수준이었거든요. 4월에는 작년 저물가 기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2020년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였는데 작년에 저물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높은 물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 5월에는 계절적 요인과 백신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올라가면서 수요단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급등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0%에서 1.3%로 조정했지만 제가 볼 때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은 정말로 빨라야 올해 11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리를 올리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3%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확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배경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향상 큰 위기 이후에 금리 인상은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또는 내년 상반기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더 높은 인플레를 부를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이 늦게 회수되면서 물가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감당 못할 인플레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발 인플레이션, 정부의 부양책과 팬데믹 종식에 따른 보복적 소비, 그에 따른 수요단 인플레이션이 겹쳐진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2020년 저물가에 대한 기저효과,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비두기적 성향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가 인플레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유동성 축소가 지연될 가능성,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은 과거 2010년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수출 중심의 호황과 원자재 슈퍼사이클,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치솟았었죠.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부분은요, 이제 민간 소비 회복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내수 시장이 많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 민간 소비만 회복이 된다면 2010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간다. 2010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2021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인플레가 없다고 주장했던 전문가분들 인플레가 다가온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인플레가 다가올지 거기에 대한 차이,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장기화에 이어질 건가에 이제 차이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의견 들어보셨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집값이 뛴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물가가 뛰면서 현금 가치가 줄어드는데 왜 부동산을 안 사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떠도는 인플레 공포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채소 가격이 10% 급등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채소의 양이 감소를 했어요. 자, 화폐의 가치는요,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거든요. 한마디로 높은 인플레, 높은 물가 상승률은요, 현금 구매력 급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장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야겠네. 왜냐, 구매력이 이렇게 떨어진 현금 들고 있어봤자 뭐하냐. 그래서 자산으로 빨리 사자. 지금 안 사면 더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사야겠다. 실제 이런 것을 빙자한 이제 투자 권장하는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현금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자, 화폐는요, 교환 가치 외에도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화폐를 빌려줄 때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받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 가치도 있어요. 구매력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그 다른 가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대부를 통해 빌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으로서 현금의 가치는 금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2019년, 2020년 기준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 자,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1.75%였던 기준금리가요, 0.5%까지 낮아지게 되면 가계대출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통계 작성 이후에 통화량이 증가세가 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중에 화폐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의 통화 정책이 자산 가격 대비 화폐 가치 하락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시기에 물가가 올랐을까요? 자,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4%였습니다. 2020년은 0.5%밖에 안 돼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2%에 한참 미달하는 심각한 저물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낮췄냐? 결국에는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성장도 높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당초 목표를 예상보다 빨리 달성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저금리의 부작용과 과도한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신규 대출은 줄어들고 기존 대출은 상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통화량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가 되겠죠. 자, 금리 인상에 따른 화폐 가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 가치는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가치 증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크게 오를 것 같다는 것은요, 다음의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과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거친다. 무엇인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부진을 겪었었는데 정상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진한 경제에 처방했던 치료약을 끝내는데 그 치료약이 바로 저금리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는 올라가겠죠. 현금의 가치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치료약 복용으로 심각했던 부작용이 처방 중단으로 끝나는데 그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버블이라는 부분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물가가 크게 올라간다는 거는요, 현금 가치 폭락을 의미한 게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현금 가치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산으로서의 현금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부동산 등의 투자 자산에는 분명히 안 좋은 신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 이런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가격은 크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럴 거다 믿는 부분은 현재 변화하는 시장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